국내 증시는 14포인트 상승하는 모습도 보였고요. 3012포인트로 마감하는 모습들을 보였었죠. 상당히 좀 양호한 모습이라고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전에도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이 고가대를 좀 넘어가기에는 지금 좀 쉽지 않은 상황들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이제 뭐 그렇다고 해서 크게 하락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박스권 상단과 하단부를 이제 지키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 드렸어요. 이렇게 고점대들을 잘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 배경에는 뭐 지금 현재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한 28일까지가 배당 기준일이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이 배당 기준일이 왜 좀 중요하냐면요. 배당을 받기 위해서 매수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이때가 양도세 관련해서 대주주들 요건들이 또 확정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 대주주 요건에 좀 충족되지 않기 위해서 일정 부분 매도세도 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형주들은 뭐 개인 투자가들이 매도할 물량들이 좀 많지는 않습니다만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가들이 그러니까 중소형주에서는 대주주 요건으로 좀 차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좀 대형주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많겠죠. 그러다 보니까 좀 약간 매도세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소형주도 움직임들이 좀 상대적으로 안 좋아지는 때들이 많았던 것이 바로 연말에 대한 모습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나 이제 좀 그런 흐름들이 지금 좀 연출이 될 가능성도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연말 증시가 이제 아주 썩 그렇게 뚫고 올라갈 모멘텀이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는 점들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에선 여전히 좀 코로나 이슈가 뭐 불거졌다가 내려갔다가 불거졌다 내려갔다를 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어느 정도 완전히 좀 해소가 되기 전까지는 이머징 마켓 쪽, 특히 우리나라 시장 이머징 마켓이죠. 이쪽으로 좀 자금들이 좀 돌기에는 좀 쉽지 않아 보인다 정도로 해석을 하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수급적인 요인들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외국인 투자가들에 대한 수급들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800억 정도 매수세들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개인 투자가들 엄청나게 좀 많이 매도를 했죠. 1조 정도 매도하는 모습들이 좀 연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관 투자가들은 한 9천억 정도 매수세들을 보였는데 오늘은 오전 시장에 예고를 해드렸던 대로 시장에서 금융 투자에 대한 모습들은 그렇게 볼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10분 정도 마감 시험 브리핑 한 다음에 왜 시장에선 기관 투자가들에 대한 흐름들을 볼 필요가 없는지를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요것만 좀 알아놓으셔도 뭐 매스컴에서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뭐 기관 투자자들이 사서 증시가 올라왔다라는 이야기들을 못 믿을 얘기다라는 것들을 조금 아실 수는 있습니다. 꼭 못 믿는다기보다는 좀 뭔가 생각을 한 번 더 하고 봐야 되는 관점들이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이제 기관 투자 이렇게 좀 들어왔었고요. 이제 수급적인 업종별 수급 흐름들도 한번 좀 살펴볼 텐데, 자, 업종별에서는 외국인 투자가들이 전기전자 업종과 운수장비 업종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양대 시가총액 대형주라고 보면 되거든요. 이 업종들 중심으로 매수세들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이 전기전자와 운수장비는 상당히 좀 대형주들이 포진되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전기전자에는 우리나라에서 시가총액 최상위주인 삼성전자가 여기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하이닉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수장비에는 그 바로 뒤를 따르는 현대차, 기아 같은 그런 종목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대형주들보다 중소형주들을 외국인들이 좀 더 많이 샀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오늘 시장에서 좀 특이한 움직임이 나왔는데 라는 것 정도로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중형주에서는 외국인들이 도대체 무엇을 샀는지, 그러니까 어떤 업종들을 샀는지를 장 마감하는 그 수급들을 좀 정리를 해볼 필요성들이 있을 것 같아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기관 투자가들은 시장에 대한 수급들은 좀 크게 볼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왜 그렇게 본지 조금 5시 10분부터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건 조금 이따 한번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기관 투자가들이 어떤 업종을 샀는지는 따로 설명은 좀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상승률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업종별 상승률을 한번 좀 살펴보시면은, 자, 전기전자 업종 같은 경우가 지금 외국인들이 많이 샀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올라오지 못했고, 오늘 시장에서는 이제 운수장비 업종 등이 상당히 좀 강하게 올라왔었죠. 자동차주들이 좀 강하게 올라왔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동차 업종들이 좀 올라왔던 이유는 2026년 전기차 판매 목표를 현대차에서 좀 상당히 좀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자동차 부품주들에 대한 기대, 그 전기차에 대한 기대가 일단 좀 많이 좋아지는 모습들을 보였었거든요. 실제로 시장들, 그러니까 소비들 같은 경우가 좀 많이 회복을 하고 있어요. 자동차의 판매량들 자체만 놓고 딱 따져본다라고 하면은 작년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2020년은 코로나가 터져서 상당히 좀 많이 안 좋았었죠. 그러니까 안 좋았던 흐름들이 조금 좋아지는 정도의 흐름들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이전에 대한 수치는 전혀 회복을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팔리지 않는 것에 대한 배경에는 신차를 사시려고 하셨던 분들은 잘 아실 테지만 최근에 자동차를 계약을 하면은 빨리 안 나오죠. 반도체 수급 논란들이 좀 있었어요. 그런 기타 부자재들에 대한 수급이 안 나오면 수급들이 그런 부품들이 수급이 안 되면서 자동차 판매량들 자체가 떨어지게 됐었고 그로 인해서 자동차 업종에 대한 실적에 대한 물음표가 붙었던 것도 사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나면은 한 가지 좀 재밌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제가 그 미국의 기존 주택 판매란 것들도 일단 좀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 한 가지 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12개월 동안에 자동차가 미국에서 이동한 12개월 동안에 자동차가 총 이동한 마일수거든요. 보시면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서 뚝 떨어지는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뚝 떨어지는 모습들이 보였어요. 근데 파란색 선이 회복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미국에선 지금 코로나가 터지면서 시장의 수급들이, 그러니까 시장의 수급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그러니까 뭔가를 이제 소비하고자 하는 흐름들이 좀 상당히 좀 많이 낮아졌었는데 그것들이 많이 회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어디서도 보여지고 있냐면 전일에 발표됐었던 미국의 기존 주택 판매 건수에서도 지금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신규 실업성 청구 건수도 많이 증가를 했다가 이제 이렇게 감소하는 모습들이 보였다라는 것도 하나의 근거로 좀 볼 수가 있겠죠. 결국 이러한 부품에 대한 수급들만 어느 정도 회복이 된다라고 하면은 자동차들에 대한 판매량이 좀 늘어날 수 있다. 라는 것들로 한번 시장에서 좀 해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럼 자동차 업종 중에서 어떤 종목들이 좀 많이 올랐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현대위아, 그리고 만도, 한원시스템, 현대차, 현대모비스와 같은 종목들이 상당히 좀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특히나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강하죠. 이런 추세를 이제 뚫고 올라오는 모습들까지도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에요. 원래 현대차에서는 이제 전기차 판매량들에 대한 기대치를 좀 많이 낮춰놨었어요. 2026년 정도까지 했을 때 한 100만 대 정도 팔겠다라는 목표를 세워놨었는데 그것이 이번에 22일이었나요? 23일 날에 현대차에서 이 판매 목표 대수를 170만 대까지,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한 70만 대 정도 올린 건 거죠. 그런 것들이 올라오기 시작을 하면서 자동차주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현재 시장에 녹아들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흐름들이 좀 장기적으로 좀 지속이 되기 위해서는 결국 자동차가 많이 판매가 돼야 돼요. 자동차가 많이 판매가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부품 수급 요인들 때문에 많이 판매되기에는 사실 쉽지는 않은 상황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자동차주가 이런 하락 추세, 그러니까 현대모비스가 위에 띄워져 있으니까 현대모비스를 가지고 좀 말씀드려볼 텐데 이런 하락 트렌드를 끝내고 위로 점프를 할 거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좀 쉽지는 않다라는 구간들 정도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외에도 어떤 업종들이 많이 올랐을까 좀 특징적인 것들을 좀 살펴보면 여행 업종이 좀 많이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였었거든요. 전일 바이든 대통령이 대국민 연설을 하나 했었습니다. 2020년 3월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발언을 했거든요. 시장에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 봉쇄 조치 이런 것들에 대한 불안을 진정시켰고 그리고 5억 개 정도 진단 키트를 제공을 약속을 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잠잠해지겠다. 그리고 그렇게 많이 확대되지 않을 거다라는 시장의 흐름들로 좀 해석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행주들이 이번에 좀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것으로 좀 보여져요. 그래서 SM, CNC, 세중, 레드캡 투어, 참 좋은 여행, 노랑풍선과 같은 것들이 좀 올라오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단 여긴 또 그것도 있죠. 이번에 경구 코로나 바이러스 약 이런 것들도 이제 좀 먹게
된다라는 것들도 하나의 이유가 될 거고, 그래서 결국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잠잠해질 거다라는 기대치들은 계속해서 시장에 들어오면서 결국 이제 나빠졌던 거, 코로나에서 나빠졌던 종목들이 좀 올라올 거다라는 기대들이 시장에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좀 강하게 좀 튀고 올라갈 거다라는 생각들은 아침에 이어서 오늘 또 말씀드립니다만 하기에는 좀 어려워요. 그리고 개별주들, 중소형주들은 좀 특히나 좀 더 어렵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이유는 뭐냐면 최근에 지수에 대한 움직임과 삼성전자에 대한 움직임들을 비교해 보면은 지수는 아직까지 이런 하락 트렌드를 완연하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지금 현재 주봉 기준으로 보면은 여기 음영 구간들이 이렇게 좀 강하게 진하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죠. 여전히 하락 시그널들, 중장기 하락 시그널들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단기적으로는 지금 돌파를 할까 말까 좀 고민하고 있는 정도 수준이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훨씬 강하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만큼, 하이닉스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하이닉스도 한번 보시면은, 여기서 이렇게 하죠. 어차피 이것도 한번 좀 보여드리려고 했던 거니까 하이닉스도 훨씬 더 강하게 가고 있죠. 여기 시가총액 비율을 보시면은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전체 시장의 24%,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까지 합치면은 27%입니다. 27%에 해당하는 종목들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도 지수는 여기 정도 수준이더라. 중소형주는 아직 쉽지 않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들을 비슷하게 따라서 받쳐줄 다른 종목들이 좀 많이 필요한 상황이다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이 막 드라마틱하게 개선된다라는 기대들보다는 좀 전진적인 좋아짐을 기대를 해보고 거기에 대한 그 정도만 생각을 해보자 라고 보시는 게 저는 좀 좋다라고 이야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방망이를 좀 짧게 잡고 너무 큰 욕심 내지 말자. 그리고 내가 주식에 대해서 어떻게 좀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 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은 어쩌면 좀 쉬어야 될 가능성들이 높습니다. 중장기 하락 시그널 상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여기까지가 일단 오늘 시장에 있었던 그냥 대략적인 마감 브리핑이라고 하고요. 지금부터 이제 좀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시장을 보는 팁 같은 거를 하나 좀 안내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제가 오늘 오전에 한 말이 있었어요. 오전 방송에서 한 말이 무엇이었냐면, 이 기간 시장 수급을 볼 때 이 기간 수급은 볼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를 좀 했었거든요. 왜 그런 건지를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떤 시장에 대한 브리핑을 준비하다 보니까 시장에 대한 브리핑을 준비하다 보니까 현대유아에서 재밌는 게 하나 보이더라고요. 여기 PER이 57배입니다. 근데 여기 있는 PER은 10배라고 되어 있고, 또 여기에 있는 FN 가이드, 대부분의 증권사가 쓰고 있는 FN 가이드에 있는 숫자들을 살펴보면은 여기 PER은 또 34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 이 숫자에 대한 차이가 도대체 뭔지를 이야기해도 되게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런데 요거는 제가 월요일 날 오후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은 PER이 57이면 소위 얘기할 때 나쁘다라고 판단을 하잖아요. 10배면 좋다라고 하는데, 뭔데 PER이 이렇게 두 개나 차이 나고 다른 데선 또 30이라고 하고 있고, 도대체 이 차이가 뭔데? 라는 이야기는 제가 월요일 오후에 좀 오늘 해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오전에 했던 이야기들 때문에 오후에 좀 오전에 했던 얘기들 때문에 오전에 얘기했던 주제를 이야기를 하고요. 요건 월요일 날에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월요일 이 시간에도 한 번 더 참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수급 얘기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죠. 도대체 왜 제가 기관 투자가들에 대한 수급을 볼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지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기관 투자가들 수급이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에 보시면은 금융투자, 보험, 투신, 사모, 은행, 기타 금융, 기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 주체들을 모두 다 합쳐서 기간 합계로 나와요. 이 기타는 금융법인이 아닌 법인들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이런 것들이 이제 기타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은행들이 그러니까 금융이 아닌 모든 법인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사주 매입, 혹은 삼성전자가 뭐 현대차 주식을 산다, 그런 것들이 이 기타로 잡히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타도 나중에 자사주 매입 이런 것은 좀 중요한 거니까 나중에 볼 필요성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숫자를 보시면은요, 이제 하던 얘기로 이제 다시 돌아가서 오늘 기관들이 9천억, 거의 1조를 샀다고 하는데 금융투자가 8천억을 샀다고 합니다. 도대체 금융투자가 뭔데? 금융투자가 뭔데?
자, 여기에 대한 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이 설명을 제가 한번 좀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보시면 자, 이렇게 대충 볼 수 있겠죠. 제가 확대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개인 투자가들은 일반 개인 투자자고 외국인들은 국내에 6개월 이상 주소나 거주지를 두지 않은 외국인들을 의미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기간은 얘네들 전부를 합친 거를 그러니까 여기까지다. 여기까지 합친 거를 기간이라고 하는데 금융투자는 증권사입니다. 증권사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간단해요. 증권사가 은행보다 돈이 많을까? 사실 그렇지는 않거든요. 자기 자본 가지고 한 투자는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장 기준으로 9천억 매수 중에 8천억이 금융투자에서 찍혔어요. 증권사들이 샀대요.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보험회사들도 지금 있는데 보험회사들 여기서 보시다시피 자, 숫자로 한번 볼까요? 오늘 시장에서 숫자들이 크게 찍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약하게 잡히죠. 뭐 사모는 오늘 좀 많이 찍히긴 했네요. 은행도 별로 얼마 안 돼요. 기타금융 같은 경우도 얼마 안 되죠. 기타금융 같은 경우 어디냐면 여기를 한번 좀 보시면은 증권금융, 자금중개사, 금융지사 등 종금, 저축, 뭐 어쩌고저쩌고 금융기관. 그러니까 소위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그 증권금융, 자금중개사 주식도 많이 안 하기도 하고요. 뭐 예를 들면 어디 새마을금고, 어느 농협, 그러니까 농협중앙회 말고 다른 농협들이 있죠. 그런 농협들이 바로 이 기타금융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자금에 대한 강함이 없는 곳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은행도 많이 없고요. 사모펀드 오늘 시장에서 많이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사모펀드 자체가 크게 많이 돈을 갖고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모펀드도 자금 횟수 역할은 크게 하지는 못합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이제 연기금은 소위 국민연금이니까 좀 많이 되는 곳이죠. 자금 여력이 좀 많은 곳이에요. 그리고 투신은 우리가 알고 있는 펀드입니다. 그래서 자금 여력이 좀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투신이랑 연기금 정도가 실질적으로 자금을 가장 많이 운용하고 있는 곳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투자가 오늘 시장에서 9천원 중에 8천원 찍히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바로 ETF LP 물량들 때문에 그래요. 제가 증거 자료를 하나 좀 보여드릴 텐데 오늘 6시 반이 안 지났기 때문에 오늘 시장으로서는 좀 볼 수는 없고요. 어제 시장 기준으로는 제가 정확한 수치를 보여드릴 수 있거든요. 어제 시장 기준으로 기관 투자가들이 제일 많이 샀던 종목입니다. 제일 많이 샀던 종목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신한 레버리지 WTI 원유, 삼성전자, 삼성 레버리지 WTI 원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를 제가 금융투자로 한번 놓고 비교를 해볼게요. 자, 단위는 100만 원입니다. 단위는 100만 원이거든요. 그럼 100만, 1000만억, 10억, 100억, 1000억, 조. 자, 신한 레버리지 WTI 원유를 2조를 샀는데 신한 WTI 원유를 금융투자가 2조를 샀어요. 기관과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기관 투자와 금융 투자거든요. 그리고 삼성전자 여기 보시면은 2조를 샀는데 삼성전자는 금융 투자에서 거의 2조 가까이 샀죠. 그리고 WTI 원유 이게 원유 하나 레버리지 하나 인버스이긴 할 텐데요. 어쨌건 여기 2조 정도로 샀는데 여기도 똑같은 숫자가 찍혀요. 매도 거의 비슷합니다. 코덱스 선물 인버스 2배 1조 6천 이거는 더 많이 매도 16조 매도네요. 16조인데 여기서 14조 매도 여기 있는 거 3.774 그냥 이렇게 얘기하죠. 똑같죠. 그러니까 결국 기관 투자가들이 가장 많이 매매하고 있는 것들을 살펴보면 다 금융 투자가 다 장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있죠. ETF예요. ETF예요. 자, ETF를 이렇게 가장 많이 매매하고 있다는 뜻은 뭐죠?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 LP 이라는 것들 때문에 금융투자가 시장의 LP로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 LP란 게 뭐냐면 유동성 공급자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맨 처음에 ETF를 그냥 예를 들어서 이 코덱스에서 여기는 코덱스가 있으니까 코덱스 맨 처음 딱 출시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누군가 팔아줘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우리들이 살 거예요. 그렇게 살 거기 때문에 누군가 팔아줘야 됩니다. 그게 바로 LP예요. 근데 시장에서 아무도 안 팔려고 해요. 살려는 사람만 그러니까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산 사람들 아무도 안 팔려고 해요. 그럼 팔아줘야 되는 거고 매수를 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팔려고 하는데 아무도 살려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누군가 물량을 받아줘야 되거든요. 그게 바로 LP예요. 그래서 그렇게 물량들을 공급을 해주는 거. 그게 바로 LP라는 거거든요. 이 LP가 바로 증권사로 잡힙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기관 투자가들에 대한 수급이 엄청나게 많이 찍혀도 그 금융 투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런 LP 물량들이 엄청나게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시장에서는 기관 투자가들에 대한 물량들을
그러니까 기관 투자가들이 시장에 대한 의지를 갖고 하는 물량이다라고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삼성전자 뭐 이런 것들이 많은 것도 금융 투자가 많은 것도 ETF를 운영하려면 현물도 일부러 가져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현물을 갖고 있는 물량들이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는 아 현재 시장 제가 채팅창을 지금 봤거든요. 질문도 올려주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소리가 좀 약한가요? 저희가 오늘 처음이라서 제가 소리를 세팅의 법을 잘 모르는데 제가 다음번에 같이 한번 그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금융투자 쪽 물량들 때문에 기관 투자가들에 대한 수급을 시장 수급에서는 의지를 가진 물건이라고 인정해 줄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좀 요것들을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좀 준비를 했습니다. 질문을 올려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좀 시장을 좀 정리를 하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유한타증권에서 일단 이걸 좀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벤트도 같이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벤트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유튜브 방송에서 제가 월요일마다 퀴즈를 제가 하나씩 낼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맞추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추첨을 해서 이제 뭐 치킨 같은 것들도 좀 보내드릴 거고요. 그리고 뭐 지금 사전 알림 신청하신 분들 대상에서는 사전 알림 신청 주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첨을 해가지고 선물도 드리니까 한번 좀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이제 질문 올려주셨던 것들 한번 좀 볼게요. 기관이나 외인이 매수가 많은데 에이시드 조건 검증식 그것도 제가 한번 같이 준비를 할게요. 그것도 제가 나중에 시간을 한번 좀 따로 한번 할애를 해서 만들어 보도록 할 거고요. 오늘 기관이나 외인의 매수가 많은데 지수는 그에 비해서 너무 안 오르는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오전에 드렸던 이야기기는 한데요. 오전에 드렸던 얘기긴 한데 시장의 레벨업은 결국은 개인 투자가들이 끌어올려줘야 돼요. 개인 투자가들이 끌어올려줘야 되는데 옛날에도 한번 그러니까 길게 한번 보시면은 자 이때 미래세 펀드 이때 차화정 하면서 자문형 랩 이때 동학개미 운동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의 레벨업이 이렇게 하는가 뭔가 좀 엄청나게 강한 상승세가 나오려면은 개인 투자가 자금 없이는 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여기 들어왔던 개인 투자 좀 물려 있는 자리죠. 동학개미로 해서 들어왔던 물량들이 이 물량들이 일정 부분 털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좀 긍정적으로 보기에는 좀 단기적인 운동이 쉽진 않아요. 근데 한 가지 조금 그래도 그 안에서 시황관을 계속 너무 길게 얘기하면 좀 재미는 없을 수는 있는데 너무 또 길어지기도 하고 할 수 있는 건 외국인 투자가 최근에 좀 들어오고 있다는 건데 여기 한번 좀 보면은 환율에 대한 흐름들과 이 지수에 대한 흐름들을 좀 비교를 해보면은 환율이 외국인 투자가들이 좀 우호적인 상황들을 좀 가져갔을 때 지수가 좀 상당히 좀 많이 좋아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오늘은 제가 예상치 못했던 질문이라 가지고 제가 준비할 때 이거 제가 조만간에 자료 준비해서 말씀드릴게요. 환율 1200원대 라인이랑 지수를 이렇게 딱 비교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단기적인 움직임에서는 차이가 되게 많이 나요. 단기적인 움직임은 되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 좀 긴 흐름에서 그러니까 몇 년치 한 10년치를 딱 이렇게 내려놓고 매수 타임을 잡아본다 치면 환율 저점은 크게 의미는 없거든요. 근데 환율 1200원 근처는 지수가 거의 저점을 찍는 근처쯤 갑니다. 저점 끊는 근처쯤 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환율이 한 1200원 근방에서 이렇게 좀 움직이고 있다는 것들은 저는 조금 나중에 어떤 호재성 혹은 외국인 투자가들에 대한 수급을 유발할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외국인 투자가 입장에서 환율이 2,000원일 때 들어와서 1,000원이 됐다고 가정을 할게요. 1,000원이 들어왔다 가정을 하면은 1달러를 샀겠죠. 그러면 이제 2,000원짜리 1달러를 갖고 들어와서 나중에 2달러를 갖고 나가게 되는 구조가 되거든요. 환차익을 먹게 되니까. 그래서 환율이 하락을 하는 게 좀 좋습니다. 근데 역사적 고점 근처에 있기 때문에 조금 좋을 수 있다 정도로 한번 좀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환율이 높으면 매수하기 어려운 타이밍이 한데 그게 단기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제가 그걸 돌려놓은 게 있어요. 돌려놓은 그림이 있거든요. 그거 한번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20년치 돌렸나?
제가 아무튼 뭐 자료 준비해서 제가 곧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 텐데 환율이 여기에서 산 오면은 이게 워낙 약세잖아요. 워낙 약세로 들어왔다 여기서 워낙 강세 구간에서 판다라는 개념을 보시면 돼요. 우리가 환율이 높으면은 그 여행 갈 때 부담스럽잖아요. 다른 통화를 사기가 부담스럽잖아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영웅 대비 사용하기 너무 어려운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사실 저는 이건 이렇게 생각을 해요. 각 증권사 HTS는요 비슷해요. 사실 비슷해요. 근데 내가 제일 많이 사용하던 데들이 제일 편합니다. 이제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이 좀 있지 않나 좀 싶은 생각들이 좀 하고 있고 좀 그리고 그 각 회사에 대한 컨셉들이 사실 좀 있거든요. 컨셉들이 있는데 저희는 지금 현재 컨셉을 좀 어떻게 잡고 있냐면 여기에서 뭘 눌러도 어디를 눌러도 각 버튼들로 가는 것들이 있어요. 수급 누르면 수급으로 가고 수급에서는 공매도로 갈 수 있고 공매도에서는 차트로 넘어갈 수 있고 차트에서는 예를 들면 이제 또 뭐 포커스로 넘어간 다음에 실적 볼 수 있고 실적 내에서는 이러이러한 것들 데이터를 볼 수 있고 버튼으로 이렇게 좀 가는 것들 위주로 일단 저희는 그걸 컨셉으로 잡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디벨롭을 계속해서 해나가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것들도 조금 하고 있는 거기는 한데 이 지분들 같은 경우 이제 공시에서 나오고 있는 이 지분들 움직이는 것들을 이제 데이터로 다 끌고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끌고 오는 것들 이제 그런 것 예를 들면은 이것도 제가 뭐 이제 시간 진행하면서 조금씩 하나씩 말씀 좀 드릴 거기는 한데 지분 레이더라고 보면은 여기 주요 지주들이 그 지분들이 변동한 내역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제 뭐 동아소시 홀딩스라고 하면 강신호라는 사람이 24일 날에 지분을 증가시켰다. 이런 것들 끌고 오는 거. 그리고 공시자료 있는 것들 수주 레이더라고 하면은 현대로템이 10월 24일 날에 최근 1년 매출액 대비 13%에 해당하는 수주를 따냈다. 따게 되면은 이제 여기 누르면 이렇게 되고 이제 이런 식의 좀 컨셉을 좀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선지 뭐 원클릭으로 그냥 다 넘어가는 거 그냥 이런 것들을 조금 하고 있다라는 정도로 한번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달러원은 1200 열립니다. 08년 금융위기 1100 시대 열렸고 예,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 환율에 대한 흐름들을 제가 한번 좀 갖다 놓은 것도 한번 보시면은 좀 재밌어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가 좀 살짝 지수가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최근 흐름들만, 그러니까 이거 제가 데이터를 지금 현재 당장 돌리지는 못하니까 보여드리면은 채팅창이 많아지니까 제가 말이 길어지네요. 자, 예를 들면 이제 보니까 6월부터 지금까지 추세가 하락 추세잖아요. 자, 6월부터 지금까지 원달러 6월부터 지금까지 원달러 확률은 상승세입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오르면은 지수가 빠져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해석을 하는 게 외국인 투자가들의 흐름들 때문이다라고 저는 좀 보고는 있거든요. 그리고 대략적으로 그냥 한번 좀 보시면은 이해가 가실게요. 2020년에 주가 엄청 많이 올랐잖아요. 자, 이것도 한번 살짝만 보여드리죠. 집어넣고. 자, 2020년에 주가 올랐잖아요. 그죠? 근데 2020년 환율 빠지죠. 18년부터 20년까지 환율 올랐습니다. 18년부터 20년까지 떨어지죠. 좀 재밌어요, 이게. 한번 좀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오늘은 원래 저희 오후 방송은 제일 짧게 하기로 했는데 채팅창이 좀 많아져가지고 제가 좀 말이 길어졌는데 이렇게 하고 제가 또 편집해서 이건 또 올릴 거는 오전 방송도 편집해서 올려놨습니다. 올렸으니까 한 번씩 좀 자주 들어오셔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